거론입니다. 네. 오늘 국감을 통해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시사하는 바가 꽤 큰 것 같습니다. 첫째, 이명박 정권 시절의 대북정책과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대북정책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좀 더 본질적으로 보면 지금 장관님 발언에서 드러나지만 북이 변화해야 그에 상응하는 신뢰 조치를 남측이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선 변화론의 연장선에 있다. 그런데 보통 의원님들은 남쪽에서 먼저 선제적 조치를 취해서 북과의 신뢰를 쌓는 노력을 하는 것이 신뢰 프로세스의 본질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겁니다. 장관님, 이 문제의 본질을 알고 계시겠죠? 뭐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뭐 그렇게 네.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원래 장관님 이런 학사 시절의 주장이 이 주장 아니었어요? 전 지금 장관님 논문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책도 그렇고요. 근데 뭘 인정을 못 하세요? 저는 지금 제가 볼 때 아닙니다. 예. 보십시오. 북의 입장에서 보면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북이 변화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남한 정권이요. 누가 바뀌든 자기들이 판단할 때 뭔가 대화가 될 만하다고 하는 변화, 오히려 북쪽에서 볼 때 변화의 조짐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명박 정권과 다르다 판단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정권은 또 우리 보수 진영은 북이 안 변하면 도와주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북에 대한 의사 조치 등 대북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피해 입은 건 남한 기업이고 북은 대중국 예속이 심화되면서 오히려 경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 피해를 본 게 없다는 말이에요. 남한만 아까 정청래 의원의 통계에 의하면 직접 피해만 9조 3천억이라는 겁니다. 북에 대한 제재가 결국 남한 기업에 대한 제재로 이어지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 북은 전혀 남한의 제재가 위협이 되지 않는. 그래서 결국 이 제재는 남한 국민을 위한 정치적 조치로 변질돼 버렸다는 것. 이 문제가 바로 지금 상황의 본질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좀 한 번 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서 또 특히 남북관계가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통해서 대화 국면으로 바뀐 만큼 변화를 한번 선도해보고 더 한번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 이런 제안을 이번 국감에서 저는 여야 의원님들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방법을 제가 한 두세 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통일부 장관이 오늘 질의 답변하실 적에 답답한 게 아까 정병국 의원도 그래서 화를 내신 건데요. 국정원식 정세 분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통일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남북간 문제를 반드시 풀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반복해서 제시하셔야 국민들이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변해야 된다는 식의 대기론적 말씀을 하시면 북한이 변할 리가 있어? 그럼 우리도 못하겠네. 이런 답답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북의 변화 조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실 필요가 있다. 자, 한 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월북한 사람 6명을 남한으로 보낸 조치. 이거 전향적인 조치 아닙니까?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북에서 남한에 대해서요. 우리가 탈북자 6인을 뽑아서 북에 보낼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여론상?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북은 월북한 사람 6명 이걸 내려보냈어요. 저는 이런 조치를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소위 정치학자들식 분석이 아니라 통일학자로서는 이건 처음 있는 일이고 북한이 뭔가 성의를 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관님 학자 시절의 논문을 보면요. 저 코리아 거기 가서 포커스에서 발언하신 보면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이 개혁 개방으로 나오는 경제적 변화 조치가 있으면 이것을 변화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아까 정의아 의원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자료 집중됐습니다만 북이 최근에 14개의 특구, 기존의 금강산, 개성, 황금평 등을 제외한 10몇 개를 더 추가로 지정했어요. 그 다음에 지역 단위에서도요. 외자 유치를 위한 지역개발 특구를 지정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뭐 소상히는 모릅니다. 북한이 이렇게 소상하게 발표를 안 했죠. 제 자료집을 좀 보세요. 왜 다른 학자들이 다 정리해 주는 걸 모르신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학자들은 김정은 중심의 사회주의를 유지하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해 초보적인 단계의 개혁 개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하시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남쪽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진로 살려고. 남한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살려고 개혁 개방의 조치들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관님이 발언하신 내용으로 이어가면
북한이 개혁개방을 위해 경제정책을 바꾸고 변화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가 부합되는 거예요. 통일부는 이런 북한의 작은 조짐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그에 상응하는 정책들을 입안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산가족 상봉도 그렇습니다. 북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산가족 상봉 안 하고 싶어 합니다. 남측만 만나면요. 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네 가족들한테 야, 북이 더, 남쪽이 더 잘 산다. 이런 얘기를 퍼뜨려요. 그래서 사실 이산가족 상봉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 정책을 편다는 건 상당한 성의를 표시한 건데 이건 제가 직접 북쪽 인사로도 들은 겁니다. 우리는 하고 싶지 않다, 솔직히. 남한만 갔다 오면 사람들이 다 흔들린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산 관광 면회소가 생겼죠.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거고요. 이산가족 상봉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유리하고 좋은 겁니다. 천륜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북한 쪽에 자유의 바람을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을 동시에 하자는 것이 북측 입장이고 이거를 별개로 분리해서 하자는 게 남쪽 입장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전략적으로 보면 우리한테 두 개 다 유리한 건데 회담을 동시에 하느냐 나눠서 하느냐 때문에 이거를 결렬시키고 북쪽이 입장 변화가 없으면 안 한다는 식의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는 게 과연 올바른 남한 통일부의 입장이냐 이거예요. 저는 잘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명분, 우리가 제안한 걸 거부하고 저쪽이 제안한 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의 소화적 명분에 집착하면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임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건 정치는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런 게임은 여야 간에. 그러나 통일부는 다국적으로 긍정적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정책들을 앉혀서 결과적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그걸로 평가받으셔야지 보수 진영의 반대를 너무 의식해서 조금의 진전도 하지 못한다면 통일부가 존재할 이유가 어디 있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지금 오이사 조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천안함과 또 연평도 문제 등 여러 가지 고려하실 게 많아서 오이사 조치를 해제한다. 이렇게 선언하시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서는. 그런데 근본적으로 오이사 조치는 사실 긴저에서 그 정당성과 그 효용성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 탈출구를 만들어야 될 텐데 이때 필요한 것이 저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한 해법으로 정경분리의 원칙을 선언하자는 겁니다. 정경분리의 원칙을 선언해서 정치는 정치, 군사는 군사. 군사적 대응에는 강하게 군사적으로 응징하지만 경제 문제는 풀겠다. 그렇게 해서 당장 개성공단에 신규 투자부터 허용하면요. 또는 국민들이 이게 오이사 조치가 해제되냐 안 되느냐 정치적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뭐 남과 북이 경협해서 남한 기업에 도움이 된다네. 그러면 저는 이걸 거부할 보수 진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이사 조치를 가지고 해제하냐 마냐 이런 싸움을 하는 것보단 실질적인 해제로 가는 길은 저는 정경분리 원칙을 다시 한번 강하게 천명하고 특히 경협 문제부터 하나씩 둘씩 풀어나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 뭐 전반적인 그 말씀의 그 흐름은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의 그 말씀과 같은 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풀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라. 네. 또 남북관계는 서로 주고받고 해서 푸는 거 아니냐. 또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나 다른 사회 문화적인 이런 교류를 좀 분리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오랫동안의 남북관계에서 늘 있어왔던 얘기고 이걸 둘러싸고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기 장관님은요 오늘 답변이요 큰 틀에서 볼 때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서 반기기관과 협의하여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세요. 그런 답변 누가 듣고 싶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좀 소신 있게 말씀하셔도 돼요. 통일부 장관이시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걸 저희가 몰라서 지금 그러는 것이 아니다. 남북관계의 정확한 상황들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저희들 몫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뭘 몰라서 하는 얘기죠? 그렇게 제가 그런 뜻을 드린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제가 뭐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의사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고민하고 계시겠지요. 근데 그 자리는요 고민하시는 자리가 아니고요 실행하시는 자리예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고 그 역할을 하셔야 되니까 한번
이 정도 제안은 특별히 당파적 제안이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 여야 상임 저는 이거 더 나간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안한 건데도 답답하게 못 받아들이시니까 걱정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제가 이 통일형 교육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고, 여기서 뭐 그 얘기를 왈가왈부할 건 아닌데요. 최근에 들어서 저희가 다 점검을 해보니까 보훈처, 통일원, 또 통일교육원, 지난번에 통일교육센터 등등 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예외 없이 이런 식의 그 통일교육이 아니라 안보교육. 근데 그 안보교육의 내용도 북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야권에 대한 공격을 하는 정치교육으로 변질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개선을 해야 될 텐데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면요. 그동안 교육과정을 보니까 강사나 교재 교환들에 대해서 사전 준비가 잘 안 돼서 그냥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통일교육의 강사풀을 만들고 그분들이 교육할 교육 내용을 수준에 따라서 교재와 교환을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다시는 이런 절수에 휘말리지 않고 교육이 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걸 제안하시고 이 국정원에서 무슨 영상 만드는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예. 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사실 이제 오두산 전망대 건과 연관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이번 국감을 계기로 해서 제기가 됐고, 저도 사실은 좀 새롭게 파악한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통일교육을 새롭게 정립하고, 통일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또 그리고 균형되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또 저희가 반드시 이건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우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